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빅뱅의 지드래곤, 이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현재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마약 전문 변호사인 박진실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지금 기사를 함께 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배우 이선균 씨 이 사건 지금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그 이제 내사자여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혀졌고,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자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의자로 지금 거의 특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입에서 그 관련자들이 나온 것인데 각각 두 사람이 뭐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라고까지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약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투약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뭐 판매상은 아니고 투약자니까 투약을 언제 어디서 어떤 마약을 투약을 했냐, 몇 회를 했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할 것이고 투약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위해서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춰보기 위해서 핸드폰 포렌식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대마초를 일본에서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제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이 처분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한 많은 약을 투약한 것은 아니고 단 1회로 모르는 사람이 줘서 나는 담배인 줄 알았다. 그런데 흡연을 해보니까 좀 맛은 다르더라. 그래서 아마 대마초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아마 그래서 단 1회 정도 그리고 본인이 사후적으로 또 알았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과는 아니고 한 번에 선처를 해준다. 검찰 단계에서.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마약 투약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 2011년에 있었던 것과 좀 연계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류의 변화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과는 아니지만 예. 이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선처를 한번 받았는데 또다시 마약이 재범을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처벌 수위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됐고 말씀하신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정황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유흥업소라는 곳이 그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간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처럼 네. 그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랬기 때문에 마약이 좀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집에 그 사람 집에 가서도 투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A 씨 그 유흥업소 실장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같이 투약을 했다는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유흥업소 실장 역시도 지금 필로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실 이게 그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왔었고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공갈이나 협박을 했다는 것이 형량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공갈 협박은 별도의 문제인데 다만 이 사안에서는 마약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아서 내가 돈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성균 씨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약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뭐 본인이 마약한 것을 외부에 알리겠다라고 한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은 조금 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단순히 마약과 관련해서 협박을 당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양형의 어떤 참작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약을
내가 하지는 않았는데 남에게 뭐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 모르게 이제 투약을 이제 시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단순 권유 정도는 뭐 본인이 주면서 예. 단순 권유 정도는 그 처벌되지는 않고 그 수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다만 전혀 마약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서 투약을 권유했다는 것은 죄질에서 좀 처벌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양형에 있어서 좀 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강요해서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요해서 먹였다. 이것은 굉장히 강요죄까지 들어가서 처벌이 좀 더 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마약 관련된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잡히면 그렇습니다. 이 한 명이 뭐 자진 신고로 해서 뭐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줄줄이 이제 공범들을 이제 말하게 되면서 네. 더 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벌을 조금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처벌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마약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그렇죠. 누군가를 샀다면 혼자 했을지 같이 했을지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내용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아시다시피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검거됐을 때 자신과 관련된 마약 범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본인한테 판 사람 또는 본인과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인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서는 네. 다른 어떤 범죄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 즉 본인과 관련된 마약 범죄 관련 공범들을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외국에서도 그렇습니까? 보통 마약 범죄는 예. 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련 공범자들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순 투약자들은 누가 팔았는지 그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판매 총책을 잡아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자진 신고로 인한 처벌 감면이라는 게 어느 정도나 감면이 되는 겁니까? 감면까지는 아니고요. 예. 양형에서 이제 적극적인 수사 협조라고 해서 양형에서 많이 참작이 돼서 양형이 보통 징역 3년이 나올 양형이었다면 징역 1년 6월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선상에 어떤 사람이 올랐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일단은 소환을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오든지 네.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먼저 자진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뭐 범죄를 부인한다거나 네, 네.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 일단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일단 연락을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자진 출석을 요청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러 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이제 첩보를 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강남 유흥업소에서 투약한다는 첩보로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 인천경찰청이란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약은 솔직히 그 관할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 검거됐는데 그 예. 인천경찰청에서 아마 공급 사범을 검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급 사범을 강남에 있는 사람을 잡았지만 네. 체포했지만 이 사람 입에서 주로 어디다 판매를 했냐? 그랬을 때 강남 유흥업소에서 판매를 했다. 그쪽 누군가한테 주로 물건을 공급했다. 그래서 그 공급 사범을 잡았는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실장이라는 분이 마약을 이제 이성균 씨나 또 다른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됐잖아요. 예. 단순 투약자라면 초범일 때는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보통은 수사를 하는데 A 씨 강남 그 유흥업소 예. 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구속된 것을 보면 본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정도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마약 공급상이었을 수도 있다. 누군가한테 받아서 예, 예. 그쪽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이제 지드래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유명 연예인 혹은 뭐 유명인들에게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양상을 보실 때요? 네, 실제로 그 마약은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계속 많이 늘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늘지가 문제인데 지금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쉬운 먹잇감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돈을 주고 판매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유명인들, 자신이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가 밝혀졌을 때 받는 불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타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유명 연예인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마약은 혼자서 또 즐기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부긴 하지만 예. 일반인들 또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 지드래곤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일각에서 나온 보도들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 지드래곤이 어떤 이제 영상에 잡힌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상 행동을 좀 보인다, 뭐 요런 이제 댓글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 영상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그 근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바로 체포됐을 때 이렇게 변호인 조력을 원해서 예. 현장에 가서 이제 피의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약이 바로 그 투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상태라고 보통 합니다. 그 굉장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 아, 그래서 예. 말이 어눌하거나 예. 행동이 조금 이상하거나 눈이 좀 풀려 있거나 마약의 종류와 마약을 얼마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조금 다양한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그런 행동 양상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네.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 유흥업소 그리고 또 마약이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또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집단 마약 투약이 좀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유통책이라든지 판매책도 그만큼 더 다양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마약 판매상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투약자들은 공급사범이 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공급사범들을 확보를 합니다.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더 윗선 공급사범들이. 다단계 같이 그렇죠. 돼버리는군요. 그래서 자신이 마약을 팔았던 사람한테 이거를 내가 좀 싸게 줄 테니 이 공급하는 거를 같이 가담해서 도와달라.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라. 예. 그래서 소위 요즘 젊은 층들은 고액 알바로 이 마약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던지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는 단순 투약자였다가 마약이 우리가 싸졌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이 하려면 돈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 또는 본인이 그 마약을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약이 많이 퍼져 있고 공급하는 것도 많아졌고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족족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유통이 돼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마약이 굉장히 확산되는 와중에 있고 실제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대담해지고 루트도 다양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마약에 대한 저희는 예방 교육이 없었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고 마약이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청정국이다라는 네. 얘기만 있었죠. 실제로 이미 몇 년 전에도 청정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청정국이 아닌데 우리는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동남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청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청정국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젊은 층들이나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지껏 없었다가 이제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하자. 한 번이라도 접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서 이제 의무 교육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마약에 대한 뭐 형량 같은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뭐 공급, 유통, 판매 다 형량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실은 저희가 그 생각할 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마약 사범이 굉장히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경각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게 공급 사범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게 공급인지도 모르고 행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사는 일이 많거든요. 다만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중독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한번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주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줬다고 해서 처벌이 아닌 게 아닌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검거됩니다. 왜? 재범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재범률이 실은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구속됐다가 예. 3년 내에 나와서 다시 구속되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 8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그 마약의 재범률은 높고 실질적으로 재범률 통계도 3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마약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 재활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사전 교육, 그다음에 뭐 치료, 재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까이에서 보실 때 요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좀 있으십니까? 정책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압수물 양도 많고 네. 이게 압수가 되지 않았다면 거의 많은 양들이 다 국내에 유통됐겠죠. 그나마 압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히 통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는 실제로 국제 우편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많이 검거가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행이 이제 풀리면서 직접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경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수에서도 빨리빨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국가수에서도 결과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인력이 이 좀 필요할 많은 그 마약 범죄에 대해서 국가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빨리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그런 마약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치료 재활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예산도 적고 관련 인력들도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소식이 알려졌고 그 재혼 상대에 대해서 뭐 고향 그리고 그 전에 뭐 사기 전과 그걸 넘어서 뭐 성별에 대한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석방이 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마 전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외부에 밝혀지면서 아마 그 이별을 고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와서 송계기를 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스토킹 행위라고 해서 지속 반복일 때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신고를 해서 이 스토킹 행위를 막아달라라고 네. 해서 그 체포가 됐던 것이고 네. 앞으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마 고지하고 석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조사를 받고 뭐 어느 정도의 처벌까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그 지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 스토킹 행위, 여러 네. 가지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 행위들에 대해서 지속 반복한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밝혀지면 최근에는 좀 더 경미한 그 행위였다 하더라도 반복되고 누적됐다면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느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얼마 전 나온 사건은 이혼한 전처 집을 찾아가서 계속 누적적으로 불안 공보 행위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것이 우리는 연인이었고 그렇죠. 헤어짐을 통보받았다 해도 나는 스토킹을 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가르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전에는 경찰들이 오셔갖고 아유 한때 좋아했던 사이니까 그 정도는 참아라 하고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 그런 일로 인해서 살인까지도 이어졌죠. 스토킹을 굉장히 간과하고 경미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엄격하게 보자라고 해서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이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법률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